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곳에서 일하던 아가씨. 저와 친하게 지냈던 한 형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28살이 되었고 그 형님을 알게 된 건 4년 전 제가 군대 전역해서 학비라도 벌어볼까 싶어 롯데상강 신선창고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 형님은 편하게 A형이라 부르겠습니다. A형은 저처럼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정직원에다가 온갖 업무를 도맡아 하시던 형님이었는데 저보다는 5살이 많았고 오래 보지 않았으면 절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을 덩치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실없는 농담을 잘하기도 하고 야한 농담을 기가 막히게 치니 그 형님과도 짧은 시간 만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유비관우와 비교될 정도로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 보니 을에 붕가붕가가 땡겨왔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산이 제법 안마방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A형에게 형 저 전역한 지 얼마 되고 바로 여기에서 일해가지고 분가가 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말하니 형이 아는 여자라도 있으면 불러주고 싶다만 형 얼굴로는 여자라는 건 팔자에도 없어. 라고 A형이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사서 먹자고요. 상록수에 X 안마라고 있는데 아는 놈이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좀 할인도 해줘요. 맹인 안마사 안 불러서 싸다고요. 야, 난 죽을 때까지 안마방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 안마방만 들어가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 라고 말하며 손서래를 치는 겁니다. 생긴 건 매일 가서 포주 아줌마랑 의남매 맺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는 왜 그렇게 몸서리를 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마방 가서 성병이라도 얻어왔냐고 말하니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A형은 본래 사는 곳은 춘천이었는데 춘천에서는 꽤 주목 좀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고도 많이 치고 제법 좀 알려졌었는데 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는 선배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이란 사람이 춘천 쪽에 안마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선배랑 자기가 그 안마방의 큰 실장 작은 실장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 작은 실장이지 손님 콘돔 치우고 낯선 수건 치우고 거의 종업원 수준 이후로 일했답니다. 당시 형이 일했던 안마방은 아가씨가 8명 정도 있었고 아가씨 관리하는 여자 실장 그리고 맹인 안마사 2명 그리고 선배와 자기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 여자 실장이 데려온 거라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5번 방에 한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안마방 아가씨라는 게 말이 아가씨지 오피에서 놀다가 나이 차면 안마로 오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인데 5번 방 아가씨는 20대 초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희고 소름 끼치게 이쁜 건 아니었지만 춘천 바닥에 있기에 아까울 정도로 당시 형 말로는 비비안 수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비안 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우선 핸드폰이나 연락처가 낮에 걸면 뜨이런 소리만 들리고 밤에만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서비스를 받고 나오면 아가씨들은 원피스나 옷 같은 걸 챙겨 입는데 이상하게 그 아가씨는 형이 수건이랑 콘돔을 가지러 들어 갈 때까지도 옷을 안 입고 멍하게 배시시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또라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말수는 없었는데 약간 느리게 말하면서 말하는 게 기분을 조며릿하게 만들었다 뿐이지 완전 정상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법일. 아가씨들도 당연히 여자인지라 마법일이 오면 일을 안 하는데 그 아가씨는 한 달에 딱 하루 쉬고 계속 일을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형은 성교육을 똥구멍으로 배워서 여자 생리에는 문외한이었고 여자 실장이나 선배의 선배인 큰 실장은 맨날 손님이랑 히덕거리거나 맨날 어디 싸돌아댕기니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얼굴이 겁나 이쁘면 당연히 찾는 손님도 많아질 텐데 그 아가씨한테 한 번 들어간 손님들이 하나같이 무슨 목석이랑 하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오일 마사지만 하고 체위 변경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번 방 아가씨가 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형네 안마방 단골 중에 사채업자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뽑아서 실장들이랑 커피도 마시면서 노가리도 까고 자기한테 올 때마다 3만원 정도 팁을 찔러줬다고 합니다.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쓴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고 말하는 걸로 볼 때 엄청나게 돈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5번 방 아가씨에게 빠진 겁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던 횟수가 매일매일 오게 되고 6시간분을 지불하고 그 아가씨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은 사채업 저놈이 단단히 빠졌구나. 6시간 동안 분가하다가 고추 터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분가는커녕 샤워도 안 하고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형이 끝나고 수건이랑 콘돔을 치우러 했는데 치울 수건도 없고 콘돔도 안 쓴 채로 있더랍니다. 근데 그 사채업 저놈이 엄청 만족한 얼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됐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채업자가 일이 있었는지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왔고 사채업자가 온 그 찰나에 5번 방에 손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채업자가 여자 실장한테 소리를 치면서 늦는다고 전화까지 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 사이 손님을 봤냐고 섭섭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진상을 부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5번 방문을 걷어차고 급기야 여자 실장 뺨을 후려치더랍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5번 방손님이 나와서 욕하고 사채업자도 욕하고 여자 실장도 욕을 하고 3파전에 개판이 된 와중에도 5번 방 아가씨는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자기만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말입니다. 결국 사채업자는 영구 강퇴를 당하고 한 주 정도는 잠잠했는데 이제 형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에게 말도 안 걸고 힐끗 쳐다보면 빙긋 웃기만 하던 아가씨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여전히 헐벗은 채로 말입니다. 대화 내용은 뭐 밥은 먹었느니 안 피곤하냐더니 별로 영양가 없는 인사치레였으나 이상하게 그 말이 귓가에 울리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배이자 큰 실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가씨들한테 수작 부리거나 뻘짓하면 고추를 잘라 버릴 것이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예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아가씨가 점점 대담해지더랍니다. 자기 얼굴을 쓰다듬거나 배가 튀어나온 게 귀엽다면서 배를 만지거나 티셔츠 안에 발을 넣고 부비적댄다던지 말입니다. 이 형도 이 여잔 걸레다. 먹으면 체할 거다. 엮여봤자 좋을 거 없다. 괜히 건드렸다간 피본다라고 자신을 다스리며 견뎠건만 여자가 비비안수와 싱크로 100%였기 때문에 참다 폭발을 해버립니다. 평일이던 주말이던 남성의 분가욕은 끝이 없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손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자 실장이 아가씨 3명만 남겨놓고 다 퇴근시키고 큰 실장이랑 새벽 3시경에 술이나 한잔하고 온다고 말하고 가게 잘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러브젤이나 칫솔이랑 음료수 같은 걸 채워넣고 있는데 5번 방 아가씨가 자신을 부르더랍니다. 뭐 담배 심부름이라도 시킬 생각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 심심하다고 놀아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실장년 놈들도 없고 아가씨들도 자거나 자기 일하고 있고 방마다 방음도 완벽하니 그러자고 하며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수다지 별로 대화도 없이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위기도 야릇해지고 그 아가씨랑 하고 싶어 죽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도 돈 주면 너랑 자줄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원래 아가씨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고추가 터질 때까지 맞겠지만 그 아가씨는 작은 실장님 하는 거 봐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짐승처럼 아가씨를 덮쳤는데 아가씨가 천천히라고 배시시 웃으면서 눕더랍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5번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구라를 쳐도 너무 친다고 2시간 동안 5번을 어떻게 하냐고 더 들을 것도 없다고 말하니 그 형 말로는 자기도 구라인 것 같은데 한판 끝나고 5분 후에 그 아가씨가 살짝 만지는데 하얗고 작은 손이 엄청나게 차갑고 기분이 좋아서 금세 불방망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힘든데 뭐에 버닝을 했는지 허리는 무한동력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거사 후에 몸은 천근만근같이 무거웠지만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고 가슴에서 찌릿한 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기점으로 형이랑 그 아가씨는 손님 없을 때는 맨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해서 아가씨가 손님을 받고 쉬는 시간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주 정도 하니까 큰 실장이 형 보고 너 요즘 무슨 일 있냐며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고 살이 엄청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점점 일하면 죽겠구나 생각 중이었는데 그 아가씨가 배시시 웃으면서 다가오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하면 할수록 쾌감은 더 강하게 오지만 여우는 짧아지더랍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아가씨들이 갑자기 단체 생리가 오게 돼서 주말 대목 시간에 아가씨 2명이 빠지게 되었는데
대타로 잠깐 불려왔던 아가씨 중 하나가 둘의 분가 장면을 슬쩍 보고 여자 실장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추격자에 나오는 슈퍼 아줌마처럼요. 여자 실장이 노발대 바라면서 형의 따귀를 치고 큰 실장 귀에도 들어가서 따귀쇠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생각하면 입이 얇게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의 형은 이제 그 아가씨를 못 볼 것 같다는 불안감과 자신 말고 저 큰 실장 새끼랑 자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선배이자 큰 실장인 사람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큰 실장도 자기만큼 덩치도 있고 힘도 좋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눈알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어 손을 놓고 맨발로 도망치듯 거기를 나왔는데 큰 실장이 문자로 잡히면 죽인다고 너 꼭 찾아갈 거라고 하며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어가더랍니다. 순간 아차 싶어 집에는 못 가겠고 돈도 없어서 강원대 다니는 사촌형 자취방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촌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문득 그 여자가 보고 싶어 죽겠더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안 보면 미쳐버릴 것 같고 그 여자 생각만으로도 막 발기 가되더랍니다. 하루 이틀 정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형 돈이라도 훔쳐서 손님인 척 가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찾으려고 오시며 침대며 다 뒤지고 심지어 컴퓨터 본체라도 팔아야겠다 싶어 본체를 뜯고 나가려는 중에 사촌형이 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고 눈 떠보니 집이었답니다. 나중에 자신의 사촌형 말을 들어보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본체를 들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형의 아버지가 형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겨쳤는데 그때 기절해서 아버지가 트럭 뒤에 꽁꽁 묶어 집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시골 단독주택은 반지하를 만들어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강 하나랑 신문지 하나 놓고 뻘짓 못하게 가둬놓았답니다. 거기에 한 나흘 정도 갇혀 있었는데 아침에 잠을 자면 그 여자가 꿈에 나오고 밤이 되면 내보내달라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여기서 나가면 다 죽일 거라고 협박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흘이 되던 날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손발을 수건으로 덧대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어디 산속으로 데려가더랍니다. 이러저리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어느 한 집에 차를 세우고 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개량한복을 입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한 번씩 보더랍니다. 알고 보니 춘천이 강원도에서 꽤 큰 도시지만 어차피 농사짓고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시골이나 진배 없기에 자기 일이 며칠 동안 퍼졌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아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점도 봐주고 귀신도 쫓주고 무병 걸린 사람 치료도 해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 형의 어머니였지만 이대로 놔두면 귀한 아들 초상 치르는 게 아닌가 하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충의 근황은 사촌형에게 들어서 알고 계셨기에 그 남자한테 설명해줬더니 일단 데리고 와보라고 하며 자기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 번 쓱 보더니 큰 소리로 웃더랍니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을 물어보더랍니다. 자기 혼자 뭔가 중얼거리다가 이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년한테 홀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일주일만 맡겨놓으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고 일주일 후에 데려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조그마한 방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붉은 천 같은 걸로 자기 몸만 돌돌 말고 방 안에는 어머니가 가져온 자기 물건들을 이리저리 놓고 그날 안마방을 나갈 때 입고 있었던 옷을 태우더랍니다. 그리고는 방에 부적 몇 장을 붙이더니 한 10분 후에 겁나 큰 개 한 마리를 끌고 문고리에 묶어놓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지 혼자 TV 보고 낄낄대더랍니다. 점심을 자기 혼자만 처먹고 자기는 주지도 않더랍니다. 어차피 당시에는 몸에 힘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았고 말 힘도 거의 떨어져 갈 때쯤이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밤이 돼서 눈이 딱 떠졌는데 눈 뜨자마자 개새끼가 귀신같이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라는 눈빛을 막 주더랍니다. 낮에는 돌아다니고 별짓을 해도 지할 일만 하던 놈이 갑자기 밤 돼서 눈 뜨자마자 쳐다보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개든 호랑이든 상관 안 하고 그 여자 보러 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주눅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걔랑 눈싸움하면서 넘어가고 둘째 날이 왔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그 무당이 들어오더니 어제 붙였던 부적을 떼고 이러저리 살피더니 또 웃고 다른 부적으로 갈아 끼우더랍니다. 그리고는 주전자랑 물만 딱 주고
또다시 나가서 TV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그러더랍니다. 그러기를 한 4일 정도 했을 때 배가 고파 미치겠더랍니다. 근데 또 주전자만 놓고 나가려고 해서 형이 시발 밥 좀 달라고 배고파 뒤지겠다고 소리쳤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당이 웃으며 왜 그 매구년한테 달라고 하지 이제 그 매구년보다 밥이 더 보고 싶나? 라고 하는 겁니다. 형은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밥부터 달라고 했답니다. 무당이 잠시 나가더니 죽을 가져와 부적 같은 걸 태워서 먹으라고 줬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안 먹고 주먹으로 턱을 날려 냉장고를 털었겠지만 그럴 힘도 없고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나 얼른 한 그릇 비웠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엄청 질긴 녹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푹 고아서 부적을 태우고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미 지방은 없어지고 근육만 남아있는 닭이었지만 걔 눈 감추듯 비우고 바닥에 들어누웠는데 잠이 솔솔 오더랍니다. 그러고 한숨 자자라는 생각에 잠들고 몇 시간 지난 것 같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닭을 먹고 3일 동안을 내리 잠만 잤던 겁니다. 얼떨떨해하며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형네 아버지가 무당이 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무당이 말하기를 그 앞 마방에서 일하는 여자애가 아마 매구의 수였을 거라고. 매구가 남자 양기를 빨아먹는 여우인데 사람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랍니다. 그래서 양기 덩어리인 자기를 엄청 맘에 들어 했을 거라고. 양기 다 빨렸으면 그냥 저승 갔다며 운 좋게 그 여자랑 일찍 떨어진 후 자기한테 온 거라고. 큰 개는 혹시라도 그 여울린 그 아가씨 사념이 그 남자를 찾을까봐 못 나가게 묶어놨던 거고. 그리고 자기 가방에 쓰고 음식에 타준 건 양기를 보호해주고 양의 기운을 더 늘려주는 부적인데 그 형 몸이 양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여 일주일에 2번 갈아줘도 될 것을 4번이나 갈아서 돈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뻘짓거리하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있다 군대 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형은 시내에는 나가지도 않고 조용히 집에서 농사일이나 돕다가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그 후 저녁 후에 큰 실장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고 예전에는 정말 미안했다고 하면서 함께 술 먹고 있는데 넌지시 그 아가씨 소식을 물어봤답니다. 5번 방 아가씨가 너가고 나서 3일 정도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3일 후 아가씨가 출근했을 때 여자 실장이 들어가서 미친년 무슨 년 소리소리를 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원망하는 눈빛도 아니고 그냥 멍하게 쳐다보다가 자기한테만 너무 뭐야 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작은 실장님도 오니까 같이 혼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여자 실장도 제풀에 지쳐서 2손 2발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사관 하나가 5번 방 아가씨한테 꽂혀서 결혼하자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5번 방 아가씨는 상대도 안 했고 부사관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종으로 쏴 죽인다고 되도 안 되는 협박을 하다가 실장이 열받아서 주먹으로 몇 대 쳤는데 다음날 부사관이 졸렬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깽값은 깽값대로 물고 안마소는 안마소대로 걸리고 여자 실장은 아가씨 때리고 딴 데로 가고 부사관 때린 이후 5번 방 아가씨는 자기가 가지고 온 짐 다 놔두고 여자 실장한테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후 자기는 사장한테 찍혀서 한동안 시다짓 하다가 다시 안마방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싸게 해준다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그 형은 같이 일하던 조선족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음의 신.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수험을 앞두고 있어 한창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나랑 같이 있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둬라 라며 전화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전화카드를 보니 그 녀석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친구들은 갑자기 왜 이런 걸 주는 것인가 싶어 다들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카드를 나눠주고 며칠 뒤 그 녀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카드를 받았던 친구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께 전화카드를 보여드렸다. 그러자 어머님은 싫은 말이다라며 전화카드를 만들기 며칠 전에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한밤중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뭐든지 좋으니까 무언가 추억이 되는 걸 만들어 두고 싶어요. 어머님은 놀라서 왜 그러니 갑자기? 라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나 혹시 가까운 시일 안에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니? 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는 공부를 하던 도중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단순히 수험 공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어머님은 계속 우셨다. 지금도 그 녀석에게 받은 한 장의 전화카드는 추억으로서 내 책상 서랍 한 구석에 소중히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두막의 사진. 고등학생 때 집에서 가까운 산의 친구인 S, K와 함께 셋이서 캠핑을 간 적이 있었다. 일단 캠핑이랍시고 오기는 했지만 딱히 할 것도 없었기에 산속을 탐험하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가자 배도 고프고 해도 저물기 시작해 슬슬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발을 돌리려는 그 순간 K가 숲 안쪽에 오두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 오두막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빨리 돌아갔어야 했다. 오두막은 대단히 오래되었고 낡아서 사람이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출입문은 잘 열리지 않았지만 K와 S가 힘을 주어 억지로 열었다. 안에 들어가자 역시 폐허였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다. 넓이는 다다미 6장 정도였다. 안에는 장롱이나 신문지 다발이 심한 먼지 속에 놓여 있었다. 친구들이 오두막 안을 살피는 동안 나는 바닥에 널려있는 신문지 다발을 읽어보았다. 날짜는 모두 1951년 즈음이었다. 이 오두막의 거주자는 언제까지 여기 있던 것일까? 나는 한 장 한 장 신문을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서 본적 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나는 경악했다. 그 신문은 바로 제 신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아도 이 오두막에 사람이 사는 흔적 따위는 없다. 격렬하게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휩쌌다. 그때 우와 하고 S가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저 선반을 열었더니 이런 게 나왔어. 라고 S는 대답했다. 선반 안에는 흑백 사진과 부적이 잔뜩 들어 있었다. 사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흰 배경 안에 사람 모양의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다. 모든 사진이 똑같았다. 위험해.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우리는 그대로 오두막을 나와 전력으로 캠핑 장소까지 돌아왔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오늘 일은 잊자. K가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나빠 있기 힘들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캠핑 이후 S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뭐라고 할까? 먼 곳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마침내 S는 학교에도 오지 않게 되었다. 나는 걱정된 나머지 S의 집을 찾아갔다. S의 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S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그 오두막에서 보았던 흑백 사진이 빽빽히 붙여져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야구모자. 제 군대 후임이 이때 전 겪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사는 그 후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군생활을 FM으로 잘하고 말도 재밌게 잘해서 인기가 많았었죠. 인천 까르푸 근처에 살았었다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까르푸에서 장을 보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들릴 때가 있다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답니다. 어머니와 가던 길을 바꿔 지하도로 내려섰는데 지하도 반대편 입구 쪽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뒷짐을 진 사내가 서 있었다는군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길이 제일 빠른데 무슨 말이냐고 하셨고 할 수 없이 긴장을 하며 지하도를 걸어갔답니다. 중간 즈음 가자 야구 모자를 쓴 사내도 발을 떼어 천천히 다가오더니 뒷짐을 친 손에서 식칼을 빼들어 제 후임과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답니다. 여기서 꿈을 깬 제 후임은 불안했지만 괜히 걱정하실 것도 같고 아예 믿지 않으실 것도 같아서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답니다. 단순한 악몽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꿈에서처럼 잠깐 들릴 곳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꿈 생각이 난 후임은 이 지하도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서 가기 싫으시다며 지하도로 내려가셨답니다. 할 수 없이 따라 내려간 제 후임은 지하도 반대편에 꿈에서 본 야구 모자를 쓴 사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제 후임은 엄마, 뛰어! 라고 외친 후 앞서 가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달렸답니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내는 당황한 듯 시카를 꺼내들고 조금 쫓아오다가는 포기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답니다. 어머니께서도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이 일대를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지각. 나고야의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대학교에 다니던 친구의 형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형의 말에 의하면 그날은 중간고사 시험날로 경제사 시험을 보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모두들 시험지에 펜으로 답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엄청난 기세로 열리더니 땀투성이에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조교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20분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입실이 인정되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없어요. 확실히 시험지의 규정란에는 그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에서 학점을 못 받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20분이 넘었습니다. 당신이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하면 지금까지 지각해서 시험을 못 봤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교는 그 학생에게 퇴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흔들거리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도에 나가 눈앞의 창문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생사는 불명. 학교 측은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 학생이 시험 시간에 얼마나 늦건 적어도 시험은 보게 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